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대로 가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인가? 우리가 과학자들이 증명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근거해서 정말 멸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커브를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 인간 전체가 배출하는 거예요. 보면 산업혁명 이전부터 쭉 증가했죠. 이산화탄소 증가량처럼 증가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는 350이에요. 350억 톤 CO2 350억 톤.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현재 1년에 단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350억 톤이야.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청 가볍잖아. 그게 350억 톤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1톤이 1000kg이거든요. 그럼 350억 톤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인류가 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중립 2050 이거 들어봤어요? 아마 뒤에 계신 어른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 2050 들어봤어? 우리나라 정부가 탄소를 없애자. 언제까지?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자. 그 제로가 바로 이 숫자예요. 350억 톤. 현재 우리가 매년 배출하고 있는 350억 톤을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2050년까지는 어떻게든 쭉 줄여가지고 0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0으로. 그게 2050 탄소 중립이에요. 가능할까요? 350억 톤을 0으로 줄이고 살아가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전기차도 발명됐고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나 전쟁이 터졌을 때나 뭐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나 여기 교토의정서 파리기획이 뭐냐면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전 세계 각국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맙시다. 노력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협약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이 커브가 전혀 변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했던 모든 일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때요? 뭐 좀 어느 순간에 줄은 것 같아요? 쭉 올라갔죠? 딱 하나 이 그림에서 언제 제일 많이 줄었어? 2020년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코로나19. 그때가 제일 갑자기 확 떨어지죠. 코로나19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류의 탄소 배출량을 약 350톤의 약 7% 정도를 줄였을 뿐이에요. 코로나19만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죠. 끝나가니까 탄소 배출량은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 배출 줄이는 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2050년까지 줄이는 거 정말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인류는 멸종할 것인가. 너무 아니야.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과학자들은 이 메시지가 절대 합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자, 이것도 커브, 마지막 커브인데 굉장히 중요한 커브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아까 지구 온도 증가하는 커브는 과거의 지구의 온도였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미래의 지구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미래의 지구 온도예요. 미래의 지구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요. 이 증폭작용들 다 계산해서 이산화탄소에 따라서 지구온도가 몇 도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 과학자들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미래에 이산화탄소를 얼마 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일부터 반성해서 버스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안 타고 전기도 안 쓰고 공장도 안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해. 탄소 배출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가정하면 탄소 배출량이 있겠죠? 아주 작은 탄소 배출량.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미래 지구 온도가 나와요. 그 커브가 이 파란색 커브예요.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놓은 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건 13.8도보다 약 2도 증가한 2도 2도 증가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15.8도예요. 15.8도 2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한다.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각본. 연극 시나리오 같은 거.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럼 그 말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죠? 이게 더 어려운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짜서 보니까 당장 내일부터 감축해서 2050년 제로로 만드는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지구 온도 상승이 2도 수준에서 멈춰요. 2도 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 그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00년 이후에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야? 빨간 커브. 빰빰빰빰. 이게 바로 6도의 멸종의 시나리오예요. 급격한 화석 연료 사용 확대. 지금보다 무려 4배의 석탄, 석유를 더 많이 쓰고 지내면 우리 인류는 이런 커브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구온도 19도를 넘어서요. 그러면 5도 이상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바로 요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예상을 몇 도로 예상하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한다면 지구 온도를 2도 정도에서 멈출 수 있고 전혀 노력을 안 한다면 약 4도고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요. 지금 현재 수준의 노력,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감축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에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른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6.25 전쟁의 그 아픔을 딛고 경제 성장을 해서 벌써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어떤 책임이 있겠죠.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국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예상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7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정도의 노력을 하고 살아갈 때 미래 온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수치를 끌어내려야 되겠죠. 너무나 지구 위험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체온이 2.7도, 36.5도에서 2.5도 올라가면 얼마예요?
39도쯤 되죠. 너무 2.7도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도로 어떻게든 줄여내야 돼. 결국 마이너스 0.7도를 어떻게든 뽑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탄소를 줄여서. 그죠? 자, 우리 인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좀 시간 관계상. 자, 어쨌든 우리는 이 500억 톤을 0톤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준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2050년까지 줄이면 우리는 2도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할까를 알고 그거부터 줄여야 되겠죠. 어디에서 제일 많이 공장. 할까? 그치, 공장. 자동차. 자동차? 오케이.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여기 영어라서 선생님이 얘기할게. 에너지. 이산화탄소, 영어로 내가 만들어서 미안한데 어쨌든 에너지를 잡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해결을 못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고 뭐 하는 데서 나오는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요 녹색이 눈에 띄죠? 이건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우리가 그렇죠. 육식. 우리가 고기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소 같은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키우려면 엄청난 양의 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소를 한 마리 키우려면 농장에 풀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물이 엄청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채식을 먹는 거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소 한 마리를, 소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을 채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에너지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기후위기 운동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그냥 살든 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인데요. 지금까지의 세상이 화석 연료에 지배되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냐면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기후를 바꾸는 시대였어요. 화석 연료가 온실 효과로 그리고 증폭작용으로 지구의 온도를 뜨겁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반대로 태양과 바람과 물 같은 어떤 기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반드시 전환될 거예요.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로 뭔가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미래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 바람은 불다가도 안 부는 거고, 햇빛은 구름이 끼면 바로 태양 에너지를 생산 못 하죠. 그래서 혼자서는 못 해. 태양광, 풍력 그 자체만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정한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예요, 배터리. 예를 들어 햇빛이 많이 쬐는 날 배터리에다가 그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구름이 낀 날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소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수소가 뭐냐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소가 전기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햇빛이 많은 날 태양광으로 만들어낸 전기를 수소로 바꿔놨다가, 수소는 수소 탱크에 저장이 돼 있죠. 이게 필요할 때 다시 수소 탱크에서 전기로 바꿔놓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에너지 관리. 사실 화석 연료로 여러분 그 발전소들 있잖아요. 그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안정적인 전원 공급망이에요. 석탄 석유를 떼면 아주 안정적으로 전기가 나오지만 얘네들은 진짜 불안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에너지들을 내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얘 걸 쓰고 내가 지금 이 지역에 날씨가 안 좋으면 저 지역에 날씨가 좋은 지역에 생산된 에너지를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막 옮겨주는 그런 에너지 관리, 아주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다. 컨슈머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그죠? 전기도 우리는 돈을 주고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는 개개인이 집에 태양광 그 패널을 달고 그 생산된 에너지를 내가 우리 집에 필요한 전기보다 너무 많이 생산했다 그러면 그걸 다른 집에 그냥 나눠주면 안 되지. 팔아야지. 돈 벌어야 되잖아.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돼요. 그걸 프로슈머라 그러거든요. 단순히 컨슈머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형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스마트한 그리드예요. 내가 이만큼 전기를 팔고 싶은데 누구 가져갈 사람이 있어 해서 그 집에 보내고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돼. 아주 좋은 세상이죠. 그런 것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불안정한 에너지지만 스마트 그리드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들 가지고 에너지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시대에는 이런 분야에 엄청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무작정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막 산을 깎고 농지를 그냥 다 태양광 패널로 덮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겠다. 그죠? 인터스텔라는 뭐냐면 2050년쯤에 지구가 너무 황폐화됐어.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에 실패한 거지. 아까 우리 350억 톤에서 0톤을 줄이는 걸 실패했어. 실패해가지고 지구가 다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농작물 중에 제일 생명력이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옥수수.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2050년 우리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떤 배우들이 어떤 등장인물들이 밀밭이 아니라 옥수수밭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 이거 여기서 살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황폐화된 지구 옥수수밭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지구를 포기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죠. 좀 슬픈 영화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모티브는 바로 식량 위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식량 위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후 위기, 아까 스쿠로 마나베 노벨상 받은 그 과학자가 한 얘기, 가문 곳은 더 가물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은 너무 많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농작물을 키우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식량 자급률이 높을까요? 아니요.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20에 10으로 나와요. 우리 식량 자급률 전체적으로 약 30% 조금 안 되는 수치고요. 27. 오, 똑똑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 고기? 그런 거 말고 좀 더 싼 거. 고기는 너무 비싸니까. 피자, 뭐 이런 거. 라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뭘로 만들어져요? 밀로 만들어지죠.
밀은 전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엄청난 식량 공급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이 얼마 정도 될까? 40? 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밀을 못 생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밀을 싸게 생산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입을 해서 전량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산업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량 위기가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땅들, 특히 농지들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을 왜 농지나 이런 데 만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는데 이런 거를 분산형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건 뭐 거대한 단지를 만든다기보다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집집마다 필요하면 태양광하고 필요하면 공장 지붕에다 태양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땅값이 싸잖아요. 땅값이 싸다 보니까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많이 만들자라고 해놓고 던져버리니까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뭐 땅값 제일 싼데 그냥 노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산지를 훼손하고 농지를 훼손하고 하는 잘못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우리는 이거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 뭔지를 좀 깊게 생각해서 올바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에너지 전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는 기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로 반드시 갈 거고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멸망론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 지구는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대로 노력한다면 6도까지는 안 올라간다.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더 건설적인 마인드로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새로운 여러 가지 신기술 에너지 혁명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가 에너지 혁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뭔 것 같아요? 막 학생들이 웃고 있죠. 아이들이 2016년에 처음으로 미국 연방 워싱턴주 학생들이 미국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건강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어른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헌법 문항에 있는 그런 조항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근데 워싱턴주 고등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박수. 이 이후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지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진보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화석연료 없었으면 이렇게 급격히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건 그거고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거기서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책의 에필로그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공포를 낳습니다. 이산화탄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겁에 질려 있어요.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지구는 멸망한다고 다들 멸망론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과학 어렵지만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미래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